저는 박금옥입니다. 67살이죠. 남편이 떠나고 세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새벽마다 식은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요. 저는 버릇처럼 콩을 씻었습니다. 늘 그래왔듯 하룻밤 불려 손두부를 해보려 했죠. 아들 태준과 며느리 이라가 좋아하던 맛이었어요. 삶고 으깨고 간수로 엉기게 하는 그 과정이 제 숨 같았습니다. 집안 가득 고소한 김이 돌자 마음이 조금 풀렸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과 미라였어요. 태준은 눈치를 보더군요. 미라는 백화점 로고가 찍힌 반찬 상자를 식탁에 툭 내려놨습니다. 어머니, 이젠 이런 것 집에서 안 하셔도 돼요. 사다 드리면 되잖아요. 미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요즘 누가 직접 두부를 만들어요? 시간 낭비죠. 단단하던 제 심장이 푹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그 상자를 옆으로 밀었어요. 저녁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가는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배웅했죠. 그때 미라가 복도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또 뭐든 해보겠대. 가게라나 뭐라나. 미라의 목소리가 복도로 새어나왔어요. 늙은 분이 무슨 장사를 해. 망한 다음에 손 벌릴까봐 걱정이야.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가만히 섰죠. 손바닥에 간수 냄새가 진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 이대로 늘지 않겠다. 콩물이 내 피라면 오늘부터 피를 끓이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름도 정했어요. 금옥두부. 제 이름으로 버티고 제 이름으로 책임지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새벽 저는 서점에서 창업책을 샀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메모를 잔뜩 했죠. 제일 중요한 건 자리였습니다. 부동산을 돌며 저에 맞는 구석을 찾았어요. 번화가는 꿈 같았고 권리금은 제 통장을 비웃었습니다. 포기하려던 날 낡은 세탁소가 있던 한 골목을 봤어요. 유리창엔 임대 글씨가 빛바랬고 안은 먼지 투성이었죠. 그런데 제 눈에는 맷돌과 가마솥이 놓일 자리만 먼저 보였습니다. 물을 받을 배수로도 괜찮았어요. 주인 어른은 말렸습니다. 장사 안 되는 동네예요. 저는 웃었어요. 안 되는 자리에서도 되는 게 제 실력입니다. 그날 계약서에 제 손으로 박금옥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구청에 가서 사업자도 냈어요. 상호 금옥두부를 적는 순간 눈시울이 끄겁게 탔죠. 돌아오는 길에 철물점에 들러 솔과 락스와 장갑을 샀습니다. 가게 안에 쌓인 쓰레기를 마대에 담아냈고 벽지를 뜯고 아이보리색 페인트를 발랐어요. 철물점 사장은 깜짝 놀라며 수도를 갈아주고 전등을 손봐 주었죠. 나중에 두부 한 모만 주세요.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맷돌과 큰 솥과 두부 틀이 중고로 들어왔어요. 물기를 잡고 배수로를 닦았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던 탁한 물이 빠져나갈 때 제 가슴도 비워진 기분이었죠. 간판을 걸었습니다. 흰 바탕에 금옥두부 5글자. 저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물과 콩과 제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오픈을 닷새 앞두고 저는 콩과 싸웠습니다. 불리는 시간과 삶는 시간과 갈아내는 힘, 간수의 온도와 양,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첫날 콩비린내가 올라왔고 둘째 날은 간수가 과해 떨었습니다. 셋째 날은 무미했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눌러앉은 듯 엉덩이를 붙이고 맷돌을 돌렸습니다. 팔이 후들거려도 돌렸어요. 콩이 갈릴수록 마음이 고요해졌죠. 저는 메뉴를 2가지로 정했습니다. 따끈한 순두부 한 상, 구수한 비지전 한 상. 많으면 흐트러진다 생각했어요. 오픈날 문패를 영업 중으로 돌렸습니다.
점심이 지나 저녁이 왔는데도 손님은 없었어요.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재료는 버렸고 가게는 조용했죠. 그날 저녁 태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가 올린 글을 봤느냐고 했어요. 텅 빈 가게 사진 아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픈빨도 없는 두부집 곧문 닫을 곳. 저는 화면을 조용히 닫았어요. 괜찮다 말은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물을 끓였죠. 간수병을 손바닥으로 덮여 온도를 맞췄습니다. 동이 터올 때 작은 기도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오늘은 누구라도 한 사람만. 비가 오던 오후 우편 가방을 맨 집배원이 들어왔습니다. 순두부 하나 부탁합니다. 저는 그릇을 데우고 김을 바싹 올리고 팔을 송송 올렸어요. 집배원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국물을 다 비우고 말했죠. 여긴 진짜입니다. 내일 또 올게요. 다음 날은 작업복 차림에 인부 셋이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거로 빨리 주세요. 그들은 금세 비워내며 양도 넉넉하다 칭찬했어요. 오후에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혼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느냐 물어보고 비지전을 골랐죠. 저는 전을 바삭하게 부쳐 내주었습니다. 아이는 잘 먹고 계산대에 작은 쪽지를 두고 갔어요. 할머니 손맛이 생각났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죠. 며칠 뒤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이야기 모으기라는 작은 글 모음에 금옥두부 소개글이 올려져 있었어요. 간이 바르고 속이 편하다. 물과 콩과 손에 정직이 있다. 짧은 글이었지만 제 등줄기를 뜨겁게 데웠습니다. 점심시간에 우체국 사람들과 공사장 사람들이 번갈아 왔고 저녁 시간엔 글을 보고 왔다는 젊은 손님도 생겼어요. 가게 안에 김이 사람들의 말소리와 섞였습니다. 저는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손을 펴봤어요. 굳은 살이 돋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 싶었죠. 기세가 붙던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은영이라던 그 학생이 가급히 달려왔어요. 맘 카페에 이상한 글이 떴어요. 제목은 논란의 두부집 위생 최악. 글에는 바퀴벌레가 나왔다 덜 익은 비지를 억지로 먹였다 같은 거짓이 가득했습니다. 익명 글이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은 불길처럼 번졌어요. 다음 날부터 손님이 끊겼습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의자가 그대로였죠.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싱크대 앞에 서서 멍하니 물만 틀었습니다. 손끝이 얼었어요. 저녁에 우체국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모, 상심하지 마요. 우리가 알아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밤에는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는 조용했고 상황을 모른 척했죠. 제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은영과 글쓴이의 흔적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예전 글과 말투와 습관, 같은 단어를 늘 틀리는 버릇, 사진 찍는 각도. 조용하지만 차가운 분노가 배를 타고 올라왔죠. 그날의 콩은 유난히 하얗게 엉겼습니다. 내일의 국물을 위해서라도 오늘을 버티자 다짐했어요. 비가 소리 없이 내리던 오후 허름한 모자를 쓴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순두부 곱빼기 하나 부탁합니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다 비우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죠. 이 맛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니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남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말했어요. 동영상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세워놓고 말했죠. 전국 집밥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진짜를 만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물과 콩과 열만으로 이런 맛을 냅니다. 왜 손님이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담백했지만 절절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남자는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곧 바쁠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제 낡은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채널에서 올라간 생방송이었다고 했죠. 댓글에는 주소와 영업시간을 묻는 말이 이어졌어요. 다음 날 문을 열자 골목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물은 끓고 맷돌은 쉬지 못했어요. 점심이 1시간도 안 되어 재료가 동났고 저는 죄송합니다. 인사를 수십 번 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내일 오겠다 했어요. 주방 한쪽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걱정했다며 이제 도와주겠다 했죠. 저는 말없이 물을 끓였습니다. 은영이 건넨 자료 봉투가 제 옆에 있었어요. 마음은 조용히 결심으로 굳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준까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펼쳤어요. 익명, 글의 과거 기록, 말버릇과 맞춤의 습관, 글 작성지의 주소가 미라의 집 인터넷 주소와 일치한다는 확인.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질투심이었고 순간의 잘못이었다고 말했죠.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말로 받지 않습니다. 먼저 책임을 지십시오.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 나는 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다시는 같은 상처가 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제 속으로 되뇌었어요. 그 사이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영상 채널 진행자가 다시 찾아와 밀키트는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두려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집처럼 만드는 방법을 찾자고 했죠. 은영은 학교와 가게를 오가며 온라인 주문과 글 관리를 맡았습니다. 우체국 사람들은 포장까지 거들었어요. 철물점 사장은 냉장고, 배선을 점검해 주었죠. 저를 지탱한 건 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였어요. 한 달 뒤 미라는 벌금과 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태준이 찾아와 고개를 숙였죠. 저는 말했습니다. 선을 한번 그어야 한다. 지금은 여기까지다. 계절이 돌았습니다. 밀키트는 품절이 이어졌고 지점도 생겼어요. 저는 회장이라 불리기 시작했지만 새벽이면 여전히 물을 끓여봅니다. 물이 끓으면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어느 저녁 태준과 미라가 조용히 왔습니다. 미라는 말이 줄었고 손등엔 설거지로 생긴 상처가 보였어요. 몇 달 동안 주방일을 하며 벌금을 스스로 갚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라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주방으로 데려가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용서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미라는 설거지를 맡고 바닥을 닦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국물을 맑게 내는 법을 묻기 시작했죠. 2달이 지나자 간을 제 입에 묻히고 제 눈을 보며 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짠맛을 줄이고 콩향을 살려라. 어느 가을날 가게 문을 닫고 작은 상을 폈습니다. 제가 반죽한 두부와 미라가 끓인 순두부와 태준이 썬 김치를 올렸어요. 셋이 마주 앉아 말없이 먹었습니다. 제 혀가 먼저 알아봤어요. 국물이 바르게 섰다는 것을. 그릇을 비우고 저는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 상처가 크긴 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이 국물은 더 크다. 태준이 울었어요. 저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창밖 간판의 금옥두부. 내 글자가 해를 받아 반짝였죠. 빈집의 찬 기운으로 시작한 제 겨울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물과 콩과 손의 정직이 저를 살렸고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내일 새벽에도 물을 끓일 겁니다. 오늘처럼, 처음처럼.